자, 후기 치료라고 쓰겠습니다. 이 치료에는 가족이 들어갈 수도 있고 집단도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초기 치료의 개념이 아니라 후기 치료의 개념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후기 가족 치료에 해당되는 거 나중에 가족 치료에서도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이 구성주의 접근이라고 그래요. 구성주의 접근이라고 하는데, 이 구성주의 접근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어떤 집단의 객관적인 거나 가족의 객관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주관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집단원의 주관적인 견해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구성주의 접근에 해당되는 것에서 무엇이 있느냐? 해결 중심 집단 상담이 있다. 우리는 지금 집단 상담 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키워드가 요거네, 요거. 그죠? 문제 해결. 문제 원인보다는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점. 두 번째가 장기가 아니라 단기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원인에 치중한다 하면 틀린 거고요. 장기적인 치료다 하면 틀린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단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집단 상담자의 역할은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좀 써드리면, 첫 번째가 해결 중심적인 대화를 이끌어 가야 돼요. 해결 중심적 대화. 해결 중심 대화에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게 여러 가지 질문 기법들을 쓴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알지 못함의 자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지 못함의 자세를 취합니다. 자세를 취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취자입니다. 알지 못함의 자세를 취한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취함,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거기 나온 대로 호기심을 전달하는 거예요. 가지 집단원들에게. 그 다음에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자문가로서의 역할을 한다. 자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가 바로 해결 중심이었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갑니다. 이야기 치료 집단 상담인데, 이야기 치료도 가족 상담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시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가족 치료 모델이기도 하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 문제 이야기를 경청하고, 문제를 설정하고, 문제 외제하고, 문제 내력과 영향력을 탐색하고, 독특한 결과를 찾고, 대안적 이야기를 형성하고, 대안적 이야기를 굳힌다. 마지막이 대안적 정체성 구축이에요. 대안적 정체성 구축. 자,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 왼쪽에 있는 걸 쭉 읽어드렸잖아요.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이야기 치료 집단 상담, 이야기 치료의 가족 상담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구나, 이렇게 먼저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 일종의 키워드들입니다. 거기 3번에 밑줄이 쳐져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문제 외제화, 문제 외현화라고 해요. 그러면 집단원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원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그 구성원들로부터 따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위협은 안 하고, 사람에 대한 공격은 안 하고, 이 문제를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문제 외제화 기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문제 이야기를 경청해야 되겠죠. 내담자의 지배적 이야기를 변별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내담자의 지배적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주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배적 이야기는 문제적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경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의 설정입니다. 문제의 설정을 위해서 내담자는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외제하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문제를 내담자 자신으로부터 뭐한다?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란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따로 떼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인화, 즉 거기 밑에 보면
문제의 내력과 영향력 탐색에서 입장 지도가 나오잖아요. 그 입장 지도에서 이름 붙이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의인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의인화하기라고 하는 건데, 자, 입장 지도는 정확히 말하면 입장 말하기 지도예요. 입장 말하기 지도라고 하는데, 입장 지도를 통해서 문제의 영향력을 탐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문제 내력과 영향력 탐색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입장 지도는 그 CF 보겠습니다. 이름 붙이기인데, 한마디로 문제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험을 풍부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에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다라고 가정했을 때, 아, 이것은 저에게는 악마와 같은 존재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답답하다.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너무 답답한 느낌을 많이 갖는다라고 하면, 나무늘보와 같은 정말 느리게 가잖아요. 그래서 답답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함이 느껴지면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또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 내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두 번째가 영향력을 찾아보기인데, 이거는 문제 영향력이에요. 이 문제가 지금 이 사람한테, 이 집단원한테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향력 평가학입니다. 되게 이제 이 영향력 평가는 내담자가 평가를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자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지금 이 집단원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가 2단계가 돼요. 두 번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담자 스스로 그 영향력에 대해서 평가하게 해보는 거예요. 집단원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세 번째고, 그 다음에 입장 취하기 단계가 있어요. 되게 입장 취하기 단계는 어떤 정당화거든요. 그러면은 내담자가 스스로, 집단원이 스스로 이걸 평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평가는 어떤 근거로 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그 근거를 찾는 거예요. 일종의 이게 정당화가 되는 거죠. 정당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입장 지도가 쭉 4가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거든요. 자, 첫 번째가 이름 붙이기, 그 다음에 영향력 찾아보기, 그 다음에 영향력 평가하기, 그 다음에 입장 취하기 단계, 이렇게 4단계입니다. 좀 이따가 판서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독특한 결과를 찾는다. 문제가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험이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독특한 결과는 긍정적인 측면도 찾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라고 하는 녀석이, 문제가 우리는 초점이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아들이 가출을 한다. 그럼 아들이 초점이 아니에요. 가출이 초점인 거예요. 그러면 가출이라는 녀석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이 가족을 괴롭히는 거예요. 문제가 바로 목적이 뭐냐면 괴롭히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취하지 못한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럼 이건 긍정적인 거잖아요. 문제가 가족을 괴롭히는 것이 목적인데 가족을 괴롭히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독특한 결과라고 하거든요. 그걸 찾아내면 쉽게 말하면 대안적 이야기로 발전할 수가 있겠죠. 하나의 긍정적인 측면을 찾았으니까. 그래서 대안적 이야기 형성이 돼요. 지배적 이야기에 가려져 있던 많은 독특한 결과들이 나오면서 의미 있는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던 대안적 이야기가 형성되는 것이에요. 자, 대안적 이야기 구축이 새롭게 형성된 대안적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하는 거예요. 실천의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가 대안적인 정체성이 구축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쭉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야기 치료 집단 상담에 대해서 할게요. 화이트, 앱스턴. 자, 이야기 치료 집단 상담은 가족 상담에서도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야기 치료 이렇게 말해요, 그냥. 근데 뒤에다 집단 상담을 붙인 거죠. 자, 여기 1번부터 7번까지가 일종의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1번부터 7번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문제를 2번 설정을 해요. 어떤 문제가 힘들게 하는 건지, 그 다음에 문제 외연을 해요.
자, 문제가 이제 가족을 괴롭히는 것이 나오면 거기서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 내력과 영향력을 탐색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입장 지도라고 하거든요. 입장 말하기 뒤, 정확히 말하면 입장 말하기 지도. 이 입장 말하기 지도가 문제 내력과 영향력을, 그 문제의 영향력을 탐색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러한 4단계 입장 취하기 단계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독특한 결과가 발견될 수 있어요. 그 출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독특한 결과 찾기가 그 다음이에요. 독특한 결과 찾기. 자, 이 독특한 결과에서 대안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대안적 이야기. 대안적 이야기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굳히기라고 그랬잖아요. 이 굳히기가 바로 정체성, 대안적 정체성 구축이에요. 대안적 정체성 구축. 이게 이야기 치료의 목적이에요. 이게 이야기 치료의 목적이 된다. 그래서 대안적인 부분들을 굳히는 작업, 굳히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대안적인 이야기를 이야기에서 끝내지 않고 실천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대목 문제의 외연화가 있었잖아요. 이 문제의 외연화는 문제만 분리하는 거예요. 문제만을 분리하는 거예요. 가족을 괴롭히는 문제만을 분리하는 거다. 자, 입장 말하기 지도는 문제 내력과 그 다음에 영향력을 탐색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쭉 4단계로 이루어지죠.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가 이름 붙이기입니다. 이름 붙이기. 문제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험을, 풍부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름을 붙여서 의인화를 해서 이름을 붙이는 작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향력을 탐색하는 거예요. 영향력, 문제의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을 살펴본다, 탐색을 한다라고 했어요. 세 번째가 영향력을 평가합니다. 자, 이 영향력 평가는 집단원 스스로 평가하는 겁니다. 집단원 스스로 이것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평가해 보았을 때 문제적 이야기의 다른 편에, 지배적 이야기에 있었던 그 다른 편에 숨겨져 있는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독특한 결과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입장 취하기인데, 입장 취하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평가의 근거를 찾아보는 겁니다. 평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이 평가를 했으면 이 평가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독특한 결과를 발견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독특한 결과를 찾는 거죠. 독특한 결과는 독특한 결과라고 그랬으니까 긍정적인 결과, 긍정적인 경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계속해서 앞에서 문제적 이야기만 했었잖아요. 근데 그 문제적 이야기, 그 문제가 가족을 괴롭히는 목적을 달성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을 거다, 분명히. 그래서 긍정적인 경험과 긍정적인 요인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대안이 되는 거죠. 대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대안적인 이야기를 실천으로 굳히는 겁니다.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하시고요. 이제 제 4절로 넘어갑니다. 이 내용은 가족 상담이 또 나오니까 그때 또 보시죠. 집단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여기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가볍게 보셔도 돼요. 가볍게 보시되, 넘기면 기출문제 확인학습이 2군데 나오거든요. 거기에 별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시간 진도 나가는 것에는 기출문제 확인학습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공동상담자 활용의 장점, 집단상담 시 집단상담자의 행동, 여기 박스 있잖아요. 거기도 별표 하나 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워밍업 차원에서 가볍게 보시면 돼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집단상담자의 기능 들어갑니다. 집단활동의 시작을 도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집단의 방향을 제시하고 집단 규준 발달을 도와야 됩니다. 집단의 분위기 조성을 도와주고요. 행동의 모범을 배운다. 본보기라고 해요. 본보기. 행동의 모범을 보이고 시범도 보이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집단원들에게 바라는 행동을 집단 상담자 자신이 먼저 시범을 보여서 집단원도 그렇게 하는 것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촉진시켜야 역동성이 생길 수 있겠죠. 집단원 간의 의사소통의 통로를 막고 있는 장애물을 찾아내 돕고 원활한 상호관계를 촉진시킵니다. 집단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권리, 보호, 동그라미. 이 시험에 잘 나오는 대목이거든요. 자, 집단의 압력으로 부당하게 어떤 행위를 강요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시도를 막습니다. 집단원 중에 어느 누구도 속죄양, 희생양이 되어서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참여를 원치 않거나 개인적인 문제를 파헤치는 일을 꺼린다면 거절, 참여를 거부할 권리도 있어요. 집단원들에게. 그래서 집단원의 거절의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집단의 종결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돕고 종결도 돕는 거예요. 집단이 제 시간에 시작하여 정한 시간에 마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가치체계, 신념, 가치관 이런 걸 통하여 집단 구성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단 상담자는 가치 중립적이어야 한다 그럽니다. 윤리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 중립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실력 따지기 보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좀 더 풍부하게 설명을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력 따지기보다는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부연입니다. 자, 집단의 목적과 설계, 기간의 장단과 기간의 길고 짧음을 말하죠. 그 다음에 조직 형태, 그리고 상담자의 철학과 이론적 배경 등 여러 가지 변인의 차이에 따라서 상담자 역할도 여러모로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이고 공통적으로 생각되는 몇 가지만 역할로 보면요. 첫 번째, 집단 상담의 시작을 돕는다. 두 번째, 집단의 방향을 제시하고 집단 규준의 발달을 돕는다. 집단 규준이 뭐예요? 규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의 분위기 조성을 돕는다. 행동의 모범을 보인다.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을 촉진시킨다. 집단원을 보호한다. 집단활동의 종교를 돕는다. 여기까지 앞에서 했던 내용과 거의 흡사하잖아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1번 들어갑니다. 시작을 돕는 거. 상담 집단을 처음 시작할 때 집단원들은 서먹함을 느끼겠죠. 어떻게 할 바를 모를 수 있습니다. 이때 상담자는 솔선해서 모범을 보이거나 느낌 표현을 장려하는, 그래서 상담자가 좀 자기 표현을 할 필요가 있죠. 집단원들과 하여금 상호작용을 시작하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상담자는 집단의 일방적인 목표를 제시함과 아울러 지금 여기에 초점을 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일방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좀 정했던 집단 상담을 할 때 정했던 목표,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시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느낌 수준에 강조점을 두고 정직한 피드백에 교환을 힘쓴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규준이죠. 규준. 하나의 규칙이라고요.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집단원들이 이에 따라 행동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담 집단의 주된 목적이 집단과 하여금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함으로써 생산적인 인간으로 성장, 발달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집단 지도자의 과업은 그러한 발달을 이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읽어요. 시작. 자유롭고 허용적인 집단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다. 가로 닫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허용적인 분위기, 좀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권리 침해 이런 것이 있지 않는 한 좀 자유롭게 허용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동의 모범을 보인다라고 했는데 시범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범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의사소통 상호작용 촉진 볼까요? 집단 상담자는 항상 집단원 간의 의사소통의 통로를 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을 거다. 그걸 찾아내도록 도와준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 줄, 또 의문을 제기하거나 문제를 명료하기도 하고 집단원이 가능한 한 모두 참여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대개 이제 철회된 집단원이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소외되는 성원이 없도록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단원을 보호한다. 권리보호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자, 상담자는 집단원의 거절할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되고요. 집단원 중에 몇 사람, 전원이 한 집단원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가할 때 즉시 개입해서 그 집단원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집단 활동의 종결도 돕습니다. 정한 시간에 시작해서 정한 시간에 맞춰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집단 전체의 종결 시에는 집단원 하여금 실제로 삶에 적용하는 데 대한 가능성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단에서 경험했던 배웠던 것들을 실제 실생활에서 이걸 적용할 수 있도록 종결 단계 때는 그런 격려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죠. 효율적인 집단 상담자의 특성입니다. 집단 상담자, 그 자리만 밑줄이요. 집단 상담이 아니라 효율적인 집단 상담자는 누구냐? 첫 번째, 집단원들과 정서적으로 함께하는 상담자입니다. 집단원과 상호작용 속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임하는 용기가 있는 상담자입니다. 자신을 직면하는 기꺼움이 있는 자기 성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있는 상담자입니다. 자기인식과 진실성과 진솔성과 정체성과 집단 과정에 대한 신념과 열정을 가진 상담자입니다. 상담자 자신의 심리적인 건강이나 에너지 수준이나 활기 등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상담자입니다. 삶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담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집단 상담자의 전문적인 자질과 인간적인 자질 이런 것들을 학습할 수 있는데 그 내용들과도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고 인간적인 자질을 갖추고 이런 것들이 바로 효율적인 집단 상담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